북한에서 군인 아들을 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면회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면회라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철수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좀 넘은 한철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남은 일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들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이 자꾸만 들려오더군요. 바로 러시아에 북한이 많은 젊은이들을 파병하고 있다는 소식이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희 옛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저 또한 아들을 그곳으로 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야 기사가 났지만 사실 전쟁 초반부터 북한은 러시아로 조금씩 파병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병이라는 이름의 뒤에는 김정은과 당의 잔인한 이면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한동안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조차 이야기를 못했지만 이제는 그때의 기억을 꺼내 그 잔인한 상황에 가슴이 찢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농부로 일을 했었습니다.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꽤 큰 점 안에 땅을 가지고 있었죠. 덕분에 이곳은 제 아내와 아들과의 추억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일을 하고는 했죠.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또한 행복한 일이라는 거 삽니다. 남한으로 치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비싼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인생 말이죠. 하지만 양평에 산다고 해서 경기도에 산다고 해서 지방에 산다고 해서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 자신만의 행복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 평생을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행복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솔직히 요즘에는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밭을 갈던 호미를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은 제 아들 영민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있다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으니까요. 왜냐고요? 영민이는 군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 면회라는 명목으로 그를 볼 수 있다니. 처음에는 설렜지만 솔직히 뭔가 이상함도 느껴지더군요. 저는 시간을 확인한 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깨끗이 빨아둔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손수 빨아서 다림질해 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끓여준 뜨끈한 국밥 앞에 앉았지만 마음이 급해서인지 한술 뜨다 말고 자꾸만 시계만 보게 되더군요.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직 4시간의 기차 여정이 남아있었거든요. 부대까지 가려면 꼭 이 시간에 출발해야 했죠. 여보, 꼭 영민이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얼굴은 어떤지도 잘 봐주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쓸쓸하게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영민이가 좋아하는 김치를 따로 싸주려다가 면회 시간에는 음식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마당을 나서는데 아내가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저기 하고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알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공장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 봉투를 자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조금씩 모은 5,000원이었죠. 한국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겠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는 되는 돈입니다. 담배도 끊고 막걸리도 줄이고 하루하루 동전을 모아서 만든 돈이었으니까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 안에는 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이번에는 꼭 용돈이라도 쥐어주리라 다짐했었거든요. 그렇게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온갖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한 달 전 당원 집회에서 들은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러시아 특별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영예로운 파병.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저희 귀에는 특별이니 영예니 하는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죠. 대신 전쟁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봄가리를 하는 농부들, 산자락에 피어나는 연두빛 새싹들. 이 평화로운 풍경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영민이의 어린 시절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서툴게 첫걸음마를 떼던 순간,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울지 않으려 애쓰던 모습,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얼굴까지.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아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될 줄은. 긴 여정 끝에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저처럼 면회를 온 다른 부모님들도 몇 분 계셨죠. 모두들 비슷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걱정과 그리움이 뒤섞인. 신분증을 보여주고 소지품 검사를 받고 방문증을 받아 가슴에 달았죠. 모든 절차가 끝나고 면회실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흠칫 놀라면서 혹시 우리 영민이인가 하고 고개를 들었죠. 마침내 면회실 문이 열리고 영민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거든요. 전과 달리 몹시 말랐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군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였죠. 아버지, 잘 지내셨죠?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는 영민이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묻어나는 걸 놓치지 않았죠.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하려 노력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일부러 헛기침을 했죠. 그럼 나야 늘 똑같지. 밭일하고 집에서 쉬고. 넌 어떠냐?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순간 영민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억지로 웃음 짓는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죠. 저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씩씩하고 똑부러지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는 게 보이더군요. 그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죠?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래, 어머니는 잘 계시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 대화가 왠지 계속해서 겉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결국 마지막 포옹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영민이가 일어섰을 때 저는 주머니 속에 봉투를 꺼내려다 망설였습니다. 이별의 순간에 돈을 건네는 게 왠지 서글퍼 보였거든요.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아서. 대신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영민이의 등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저를 힘껏 안았죠. 그 포옹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사랑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건강하게 돌아와라, 아들아.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봉투는 주머니 속에 남고 말았죠. 영민이가 문을 나서는 걸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아들을 안을 수 있기를. 그렇게 면회실을 나와 부대 정문을 지날 때까지도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보이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더욱 고개를 돌릴 때마다 보이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부대 담장 너머로 훈련하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영민이도 저렇게 훈련을 받았겠구나. 춥고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정문을 지나 나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집 덕구씨였죠. 그도 아들 면회를 다녀가는 길인 모양이었어요. 덕구씨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처져 보였거든요. 철수씨도 면회 다녀가시나 봅니다. 덕구가 저를 발견하고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서 저 멀리 보이는 부대 건물들을 바라보았어요. 초봄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벌써 5집 아들들이. 덕구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말끝에 담긴 의미를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유독 많이 차출된 것 같다는 걱정이었을 테니까요. 저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죠. 제 말에 덕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인 게 보였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우리 승호는 어떻던가요? 제가 덕구의 아들 소식을 물었더니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제가 보기엔 우리 애들이 뭔가 더 힘든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부대 애들보다. 덕구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영민이를 보면서 느꼈던 거였거든요. 왜 우리 마을 아이들만 이렇게 많이 차출되었는지, 왜 유독 힘들어 보이는지.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덕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늦봄에 흙먼지가 있는 시골길을 따라 걸으면서 저희는 아들들 이야기를 주로 했죠. 덕구의 아들 승호는 영민이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린 시절 두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오기도 하더군요. 영민이는 어땠습니까? 많이 달라졌나요? 덕구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얼굴색도 안 좋고. 그렇군요. 대화는 그렇게 끊겼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말을 하다가도 둘 다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같은 시간대에 기차를 타게 되어 자연스럽게 동행이 된 우리는 플랫폼의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기차를 기다렸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 봉투를 꺼내보았어요. 건네지 못한 5,000원이 구겨져 있었죠.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지폐도 구겨져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만지작거렸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요. 그 구겨진 모습이 마치 제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덕구도 눈치챘는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렇게 마을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장마당에서 오이 몇 개를 고르고 있었어요. 장마당 공기는 후덥지근했고 채소 썩는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철수 아저씨. 그때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는데 옛 학교 동창 만석이의 아들 태연이가 저를 부르며 달려오더군요. 평양에서 무역회사를 다닌다던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인사성이 바르고 밝은 아이였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아이고, 태연이가 웬일로 여기 시골까지.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는데 태연이가 급하게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그가 저를 구석진 국수집으로 저를 이끄는 동안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와 셔츠를 적시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쾌활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국수집은 한낮에 손님이 거의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수를 시켰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발걸음 소리만이 가끔 정막을 깨뜨렸죠. 저는 그저 태연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어요. 낡은 선풍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더운 공기는 여전했죠. 아저씨, 이거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마침내 태연이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그는 국수 그릇 너머로 몸을 숙이며 마치 벽에도 귀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우연히 러시아 계약서를 봤어요. 순간 저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그 이후에 태연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가 지금 북한군인 한 명당 수천 달러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당 간부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숫자를 들으면서 저는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태연이는 국수를 휘저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죠. 국물이 그릇 밖으로 살짝 튀어 테이블을 적셨지만 닦을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 간부 자제들은 다 빠졌어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대상 자녀들은 4년 근무 후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서민이랑 농민, 노동자 자녀들만 선별해서 파병을 보낸대요. 그 말에 제 손에 든 젓가락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쇠붙이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만 같았어요. 문득 아들에게 건네지 못한 5천 원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그 돈조차 아들에게 주지 못했는데 수천 달러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니. 방금 전까지 뜨겁던 국수가 갑자기 쓴맛으로 가득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죠. 태연아, 그게 정말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낯설게 들렸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테이블 밑으로 떨리는 손을 감추었어요. 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네, 아저씨. 계약서를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리 상사가 실수로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간 거예요. 병사 한 명당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그게. 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손수건 끝자락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국수집 문이 열릴 때마다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영민이는, 우리 아들은?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저는 그저 식은 국수를 바라보았어요. 하얀 국물 위로 기름기가 동그랗게 떠다니는 게 보였죠. 창밖으로 들리는 장마당의 소음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 들렸어요. 상인들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 지나가는 자전거 벨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순간 덕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마을에서만 5집의 아들들이.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모두가 4년 이상 된 병사들이었는데 마을 간부의 아들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저씨, 조심하셔야 해요. 이 이야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태연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분노였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 다였을까요? 순간 주머니 속의 5천 원이 갑자기 너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돈을 만지작거리며 며칠을 고민했던 제 모습이 우스워졌죠.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국수집을 나서는 태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가 이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어쩌면 우리 아들들을 향한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자꾸만 주머니 속봉투를 만졌어요. 구겨진 5천 원. 이제는 그 무게가 수천 달러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무력함과 분노, 그리고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태연이와의 대화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죠. 아내는 제 곁에서 한숨만 내쉬었고 밖에서는 늦가을 벌레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할지, 입을 다물어야 할지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가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 때마다 저는 러시아로 끌려간 우리 아들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덕구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낡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덕구 아저씨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나도 알고 있었소. 최근에 다른 마을에서 온 친척한테 들었다오. 우리 같은 서민들의 자식들만 골라서 보낸다는 것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놓인 빨래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걸 보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렇게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당 뒤편에 있는 허름한 창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그곳이 우리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죠. 녹슨 철문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숨겨주었고 구석에 쌓인 빈 상자들이 우리의 몸을 가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저와 덕구 아저씨 그리고 같은 처지의 세 가정이 전부였어요. 촛불 하나 켜놓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자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촛불 빛에 비친 각자의 그림자가 벽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떨렸죠. 우리 승호가 어제 편지를 보냈는데 글씨체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손에 총기 들고 연습하다가 동상 걸렸다네요. 영민이는 한 달째 소식이 없어요. 부대에 문의해도 통 알려주질 않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한숨 소리와 훌쩍임이 뒤섞인 창고 안에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가져온 막걸리를 돌려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죠.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각자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마치 우리의 슬픔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모임의 소식을 들은 다른 가족들이 합류하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밤 창고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당신들도 들었어? 박용원의 아들이 전사했다는데 시신은커녕 보상금도 안 준다고 하더만. 개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김서방네는 아들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치료비는 가족이 부담하라고 했다지 뭐요. 거기다 총알 값까지 물리겠다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촛불 주위로 모인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죠. 처음에 절망과 슬픔은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쥔주먹에서 하얗게 피가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날 무렵 20여 명으로 불어난 모임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저항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창고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촛불이 흔들리며 만든 그림자가 벽에서 춤추는 동안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뭐라도 해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겠습니까? 말을 끝낸 최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촛불에 반사되어 빛났죠. 어두운 창고 안에서 그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죠.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들이 촛불 아래서 반짝였어요.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을 돌려달라. 는 내용의 벽보를 만들었죠. 낡은 전구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먹이 번지듯 우리의 분노와 슬픔이 종이에 스며들었죠. 그 작은 종이에 우리의 모든 절망과 분노를 담았어요. 그렇게 창고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종이를 자르고 또 누군가는 붓글씨를 쓰고 모두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깊은 밤 저희는 보위부의 감시를 피해 벽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거리에서 달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죠. 손에 든 풀이 차가워서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로 순찰대였어요. 저기 누구야? 날카로운 외침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재빨리 골목 구석진 곳으로 몸을 피했죠. 어둠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 겁이 날 정도였죠. 숨소리를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동안 순찰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그들이 지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틀 후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보위부원들이 마을을 뒤덮었거든요. 까만 제복을 입은 그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던 제 눈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덕구 아저씨가 보위부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죠. 그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몇 명의 보위부원에게 거칠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대포밥이 아니다. 끌려가면서도 외치는 덕구 아저씨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죠. 순간 보위부원 중 하나가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찢어질 듯한 아픔이 담긴 신음소리. 저는 그만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죠. 곧이어 최신혜, 박신혜 모두 저와 함께 벽보를 붙였던 이들이 차례로 끌려나갔습니다. 새벽녘에 고요를 깨고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온 마을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 개만들아, 우리 자식들 팔아먹고 너희들은 돈으로 자식들 빼냈지. 최씨 아저씨는 끌려가며 포효했습니다. 이미 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달빛에 번들거렸죠.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구타 소리, 신음소리, 울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어요.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는 말없이 아내를 안았어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고통의 비명이 들려왔고 우리는 그저 떨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건 박신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2달 전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상금은커녕 시신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저 전사라는 2글자로 끝난 통지서 한 장이 전부였죠. 박씨 아저씨가 끌려가며 울부짖는 소리는 저의 가슴을 찢는 것만 같더군요.
결국 저 또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시신이라도, 제발. 하지만 그의 절규는 곧 구타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쿵, 퍽, 구타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이어졌죠. 의식을 잃은 채 끌려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지만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죠. 마을의 아주머니들은 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이제는 남편마저 잃게 생겼으니 그들의 흐느낌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 분노, 수치심이 한데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제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우면서도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창문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밖에서는 여전히 고통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의 구둣발 소리가 마을 곳곳을 울리고 끌려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 속에서 저는 제 무력함을 절감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죠. 미안하다, 여보, 영민이한테는 절대로 이 일을 알리면 안 돼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우리의 저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덕구 아저씨와 다른 이웃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날이 밝아오면서 구타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이 마을을 덮었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마치 우리의 영혼까지 짓누르는 것 같은 침묵. 아침 햇살이 창으로 스며들 때마다 밤사이의 폭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마당에 떨어진 피 자국, 거칠게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신발 한 짝, 구겨진 옷가지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죠. 담 너머로는 여전히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박신의 아주머니가 우시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아내가 조심스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그녀의 눈물이 반짝였죠.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다리가 저리고 등이 뻐근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새벽이 밝아오며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숨어 있었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전쟁은 러시아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히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일부라는 것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비록 지금은 무력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덕구 아저씨와 다른 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우체부 아저씨가 대문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분이 오늘은 유독 망설이는 듯 해 보이더군요. 철수 씨, 편지 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최근 마을의 분위기를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봉투를 받아들며 발신인을 확인했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로 영민이의 글씨체였거든요. 여보, 영민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녀의 젖은 손이 앞치마에 자국을 남겼죠. 그렇게 우리는 마당 한켠에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데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읽은 편지의 첫 문장부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곳에서 조국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충성심 가득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영민이가 평소에 쓰지 않던 표현들, 어색한 문장들 사이에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이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일부러 숨긴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저는 매일 밤 우리 마을에 콩나물국을 꿈꿉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민이가 어렸을 때 도망가서 놀다가 혼이 날까봐 숨어있던 곳이 바로 콩나물 창고였거든요. 그때마다 도망가고 싶을 땐 콩나물국이라는 말을 우리끼리 농담처럼 주고받았었죠. 여기 새벽별이 참 많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이가 어렸을 때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별은 하늘로 올라간 영혼이라고. 아마도 전우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간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편지를 읽어내려갈수록 손이 떨려왔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문장들 사이로 전쟁의 참혹한 현실이 비쳐 보였거든요. 포격소리, 부상당한 전우들의 신음소리, 매일 밤 덮치는 악몽.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조심스러운 문장 속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편지 끝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철호 형과 수철이도 고향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셋 다 이제 곧 휴가를 받을 것 같아요. 어제는 셋이서 한강 이야기를 했어요. 철호 형 작은아버지가 거기 산다고 하더군요. 강이 참 크고 좋다던데 저희도 그런 강에서 살면 좋겠네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우리 마을에서 영민이와 중마고우로 자란 아이였고 수철이는 그들의 절친한 친구였죠. 새 아이는 늘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같은 생각이 들어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는 못했어요. 그날 저녁 해가 저물 무렵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갑자기 울리는 노크 소리에 우리는 흠칫 놀랐어요. 요즘같이 불안한 시기에 늦은 방문객이라니. 조심스레 대문을 열어보니 철호 부모님과 수철이네 부모님이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들의 얼굴에도 낮에 받은 편지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편지들을 쥐고 있었죠. 안방에 모여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마치 누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나 서로 눈치만 보는 듯했죠. 철수 씨, 혹시 영민이한테도? 철호 아버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벽장에서 영민이의 편지를 꺼내왔어요. 세 가족이 둘러앉아 각자 받은 편지를 펼쳐보았죠. 놀랍게도 비슷한 암호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 철호도 한강 이야기를 썼더군요. 철호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수철이 어머님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편지를 펼쳐 보이셨죠.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새아이가 서로 모의하고 보낸 편지라는 게 분명했어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철호 아버님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죠. 제 동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작은 형님이 한국에서.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철호 아버님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동생이 말하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탈출에 성공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수철 어머님이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도 가슴이 먹먹해졌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죠. 아이들이 무사히 탈출한다 해도 우리가 여기 남아있으면 그들은 영원히 가슴에 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말을 잇지 못했지만 모두가 제 뜻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탈북, 그 위험하고 절박한 선택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수철 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의 손은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한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철호 아버님이 주머니에서 조그만 쪽지를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동생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 쪽지를 받아들며 마치 운명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침묵이 가득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지켜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준비해야 할 것들, 피해야 할 것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었죠. 우리 아이들과 다시 만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 집으로 돌아가는 두 가정을 배웅하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영민이가 말했던 그 수많은 별들 사이로 새로운 희망의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 뒤 철호네가 제일 먼저 떠났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에 나가시고 마당에 빨래를 널어두셨죠. 하지만 그날 저녁 갑자기 불이 꺼진 철호네 집은 다시는 밝아지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온다고 했다며 수군거렸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죠. 그들이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이틀 뒤에는 수철이네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욱 조심스러웠죠.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마치 안개처럼 쓰러져갔어요. 남겨진 빈집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무사한 여정을 빌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30년간 일군 농지를 바라보며 아내와 저는 말없이 서 있었죠. 봄가리를 하던 밭고랑, 영민이가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 우리의 추억이 서린 낡은 집.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해야 했어요. 여보, 이제 가야 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죠. 달빛마저 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두만강을 향해 걸었어요. 가방 하나에 평생을 담아야 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우리의 마음이었죠. 한밤중에 두만강은 생각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나이가 있는 몸으로 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더군요. 차가운 물살이 우리의 발목을 휘감았고 깊어지는 물속에서 아내가 휘청거렸죠. 여보, 괜찮아요.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중간쯤 왔을 때 아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죠.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영민이를 생각해요. 우리도 한강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제 속삭임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발걸음은 다시 힘을 얻었죠. 차가운 물살을 헤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유를 향해 나아갔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낮에는 창고와 비닐하우스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조심스레 이동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저기 순찰차예요. 누군가의 작은 외침에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순간마다 영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이런 두려움을 견디고 있겠지. 하지만 저희는 기적처럼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를 지내 태국까지 갈 수 있었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철호의 작은아버님이 보내주신 도움이 정말 컸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지 몰랐죠.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받는 동안 우리는 철호네와 수철이네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였죠. 그렇게 만나서 서로 마주보며 웃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철호 작은아버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새 아들이 탈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희 모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해냈네요.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철이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죠. 우리의 기도와 희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인천공항 입국장.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서 기다렸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입국장 게이트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기에요. 누군가의 외침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영민이를 볼 수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분명 우리 아들이었죠. 철호와 수철이도 함께였어요. 세 아이 모두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달려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영민이를 끌어안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아들의 등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는 영민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고 주위에서는 철호네와 수철이네도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돌아왔어요. 영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 느끼는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몇 달 후 우리는 한강변 포장마차에 모였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한강의 야경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정말로 콩나물국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자유롭게 콩나물국을 먹을 수 있네요. 영민이의 말에 우리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이 녹아 있었죠. 수철이는 잠깐 일어나 한강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여기선 별이 잘 안 보이네요. 하지만 그게 더 좋아요. 그때처럼 동료들이 별이 되어가는 걸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가 철호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하여. 건배를 하는 순간 저는 주머니 속의 낡은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날 영민이에게 주지 못했던 5,000원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죠. 이제는 그 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멀리서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어요. 선선한 강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죠. 포장마차의 작은 전구 불빛 아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영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정말 자유로운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죠. 대신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자유란다. 콩나물국 위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처럼 우리의 마음도 포근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희망처럼 반짝였죠. 이제 우리 앞에는 자유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끝내 우리는 해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위험한 여정. 그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이번 러시아에서 탈영한 북한 군인들도 안전하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서 자유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에 남은 동포들도 꼭 자유를 누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고도비만의 식단 관리는 쉽지가 않죠.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모두 건강에 좋지 않은 와규 스테이크 같은 것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그 약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성민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넘어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이제야 남한에 좀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접하는 김정은과 리설주 부부이죠. 그들의 얼굴을 볼 때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포감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들은 정상적인 부부가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저 또한 그 둘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힘들었던 옛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 개인 요리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요리사로 10년을 넘게 일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부러워하고는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남한의 대통령인 윤석열의 모든 식사를 담당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내보낼지 상상이 되시죠? 처음에는 이 자리가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니 그 얼마나 큰 영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부심은 점점 무거운 짐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과 그의 변덕스러운 식성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갈등하고 있죠. 전담 요리사로서 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입맛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저를 정말 괴롭히고 있죠. 특히나 요즘 살이 더욱 더 찌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기에 식단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에멘탈 치즈이며 특히나 스위스식 감자전이라 불리는 레스티라는 음식에 환장하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와규 스테이크, 샴페인 등등 살이 찌는 음식이란 음식은 죄다 좋아했기에 식단을 짜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건강을 생각해 저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 현미밥으로 구성된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역시 예상대로였죠. 성민 동무, 이게 뭔가? 왜 이딴 걸 가져왔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싫어하는 식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도자님,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인해 준비한 식단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건강? 자네가 뭘 한다고? 당장 치워버리고 와규 스테이크와 에멘탈 치즈를 가져오게.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위원장의 건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김정은은 처음에 이렇게까지 뚱뚱하지는 않았어요. 2012년 그의 체중이 90kg이었을 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숫자는 꾸준히 올라갔고 2023년에는 무려 145kg까지 치솟았습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설 때마다 위원장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감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죠. 그리고 그의 건강이 안 좋아질 때마다 피해를 입는 사람 안에 저도 포함되었기에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 동무, 오늘은 어떤가? 매일 아침 그가 묻는 질문이었죠. 네, 지도자님. 어제보다 300g 늘으셨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저는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정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언제나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알겠네. 오늘 저녁은 레스티의 샴페인으로. 아, 그리고 에멘탈 치즈도 꼭 곁들여주게.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그의 입맛을 만족시켜야 하는 제 입장은 정말 난처했으니까요. 일본 최상급 소고기 와규 스테이크, 신선한 생선 초밥, 프랑스 크리스탈 샴페인, 그리고 특히 스위스 치즈, 그 중에서도 에멘탈 치즈들. 그의 요구는 다이어트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음식들이었습니다. 지도자님,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보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죠. 성민 동무, 나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면 더 큰 문제 아닌가? 잔말 말고 가져오게. 그렇게 그의 억지스러운 지시에 저는 매일 밤 호화로운 만찬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일이었어요. 김정은은 음식 종류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양은 또 어마무시하게 신경 썼거든요. 자신이 살이 찌는 이유가 음식의 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한 번은 평소보다 50g 많은 양의 스테이크를 올렸다가 큰 핀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민 동무, 자네 내 건강은 안중에도 없나? 왜 스테이크를 30g이나 더 올린 건가? 당장 30g을 떼어내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g의 차이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간단한 산책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만드는 음식 때문에 나빠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김정은의 공포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모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집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볼 때마다 저는 그가 또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민 동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네. 제대로 식단을 짜란 말이야. 어느 날 밤 김정은 위원장이 저를 불러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두려움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위원장 동지, 그렇다고 매일 밤 이렇게 치즈와 와인을 드시는 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성민 동무, 자네도 알다시피 이건 내 유일한 낙일세. 이것마저 빼앗으려는 건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음식을 포기를 못하면서 살이 찌면서 자신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건 두려워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때로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그만둘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 쪽 인사를 통해 들은 엄청난 이야기가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새로운 다이어트 약물로 놀라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해외 뉴스를 봐서는 안 되지만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 보니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이거다. 이걸로 위원장 동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제안을 김정은에게 할 수 있을까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중국 방문 때 들은 정보처럼 위장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지도자님, 죄송하지만 권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김정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성민 동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다이어트 약물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놀라운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혹시 지도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성민 동무. 예상외로 정은의 목소리에는 관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죠. 이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약물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날, 저는 가슴 한편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김정은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민 동무, 어찌 된 일인가? 김정은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집무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고통에 일그러진 김정은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도자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간다고. 김정은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약의 부작용이 시작되고 만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계속해서 심각한 위장 장애와 설사가 김정은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어요. 중요한 회의 중에도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이 빈번해졌죠. 한 번은 외국 대사와의 중요한 만남 중에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가는 바람에 모두가 당황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가 행사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시찰이 갑자기 취소되고 중요한 경제 회의가 연기되는 일이 잦아졌죠. 매번 지도자님의 해외 일정이라는 이유가 붙었지만 모두가 그 이면의 진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내부에서도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연히 고위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나. 지도자님의 건강이 걱정되는군.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 후계 문제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걸 들으며 저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제안한 다이어트 약물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위기로 번져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지도자님, 약물 사용을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안 돼. 이건 분명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야. 계속해야 해. 김정은의 목소리에는 고통 속에서도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그의 강인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도 들었죠.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나날이 지나고 주가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 갔죠. 김정은은 여전히 심한 위장 장애와 설사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져 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어요. 제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죠. 내가 이런 제안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확인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김정은이 냉장고 앞에 서서 치즈케이크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먹고 잘까? 김정은이 혼잣말을 하며 또 다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밤에는 이렇게 몰래 폭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것이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인 듯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김정은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체중계에 올라선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몇 달째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체중이 줄지 않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때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가 폭발한 게 말이죠. 그는 자신의 야식은 생각지 않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건강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그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는 그의 분노 앞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목격한 것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도자님, 사실 제가 며칠 전 밤에 주방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치즈케이크를 드시는 걸요. 김정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지도자님, 다이어트 중에 그렇게 야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매우 좋지 않아요. 게다가 다이어트 효과도 없어지게 됩니다. 김정은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감시했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지도자님. 단지 우연히 본 것뿐입니다. 지도자님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워하며 기다렸어요. 당장 새로운 식단을 가져와. 아니면 내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 김정은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커졌어요. 자신의 치부를 들킨 듯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도자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정은의 분노에 찬 얼굴이 계속해서 제 꿈에 나타났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정은의 건강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필사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악화되었고 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리설주였죠. 그녀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리설주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성민 동무. 리설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최고 지도자님이 너무 걱정돼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주위를 살폈어요.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와중에 리설주는 흐느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저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성민 동무, 저도 지도자님께서 살을 빼고 건강해지는 걸 돕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구했어요. 리설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이건 새로 찾은 효과 좋은 약이에요. 리설주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지도자님의 식단에 참고하세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약으로 김정은 지도자님께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저는 그런 리설주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김정은을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도 매일 빌고 있어요. 지도자님의 건강이 좋아지길 말이에요. 리설주가 덧붙였습니다. 지도자님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저는 리설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병을 받아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설주가 준 약물을 김정은의 음식에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을 넣었죠. 저번과 같이 혹시 모를 부작용이 걱정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설주가 준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김정은의 체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김정은의 체중을 재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애써 뺐던 살들이 일주일 만에 10kg, 보름 만에 20kg. 체중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의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붓기 시작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이제는 걷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떨리는 손으로 김정은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들어 이 일상적인 작업이 저에게는 큰 고통이 되어가고 있었죠. 매 끼니마다 김정은의 폭식이 심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괴로웠고 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식당으로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빈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김정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내가 음식을 더 달라고 했잖아. 김정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김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이상하리만큼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굶주린 짐승 같아 보였죠.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도자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건강이 너무 나빠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김정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입술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김정은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는 힘겹게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매 발걸음마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죠. 저의 등에서는 이미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김정은이 제 얼굴 바로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음식 냄새가 강하게 풍겼죠. 왜 나는 이렇게 살이 찌는 거지? 넌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공포에 질린 채 김정은의 분노를 받아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분노는 극에 달했죠.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넌 내 건강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이번에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에야말로 널 죽여버릴 거야. 저는 김정은의 말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 뒤에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김정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김정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넌 나를 살려내야 해. 알겠어?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 모두가 죽을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는 김정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지도자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의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누가 내 의견을 물었어? 당장 나가. 그가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고 저는 다시 한번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후로도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습니다. 김정은의 폭식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체중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게다가 저 또한 밤낮으로 계속되는 김정은의 위협과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이런 모습은 북한의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이상 행동과 건강 악화에 대해 은밀히 논의하기 시작했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히 이런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님의 건강이 이렇게 나빠진다면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김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평양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순간에도 국가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저희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죠.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바로 리설주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그 요리사에게 더 강한 약을 주도록 할게요. 리설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리설주의 계획이었다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자 저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리설주의 계략에 놀아난 거야? 그럼 김정은은 내가 그를 죽이고 있었던 거야? 제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속았다는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살인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리설주의 계획에 따라야 할까? 그건 곧 김정은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의 어깨는 무거워졌고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고 그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저희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제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김정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갈등이 가득했죠.
저는 리설주가 준 새로운 약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걸 김정은의 음식에 넣어야 할까요? 성민 동무, 오늘 아침은 뭔가?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정은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 지도자님. 오늘은 건강에 좋은 단호박 스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정은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런 걸 먹으라고. 난 고기가 먹고 싶어.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건강을 생각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설주의 계획.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지도자님.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야채 위주의 식단을 권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어요.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하려고 해. 내가 뭘 먹어야 할지 내가 정하겠다는 거야?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용서해 주십시오, 지도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 그냥 내가 준비한 걸로 줘. 하지만 다음부턴 내 말을 잘 들어. 알겠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지도자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리설주의 계획에 따라 그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했죠. 김정은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져갔고 그의 폭식 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정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김정은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날 저녁 김정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온몸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성민 동무, 나 좀 살려줘. 김정은이 힘겹게 말을 했죠. 그러다 결국 의사들이 뛰쳐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극도의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죠.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대로 김정은을 죽음으로 모는 걸 지켜봐야 하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저와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급하게 가족을 깨웠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아내가 놀라 물었죠. 설명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어둠 속에서 국경을 향해 떠났어요. 머릿속에는 실패한 다이어트, 통제 불능이 된 김정은 위원장의 식욕, 그의 악화된 건강 상태, 그리고 혼란에 빠진 북한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탈북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의 연속이었죠. 강을 건널 때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차가운 물살에 휩쓸려가는 아이들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국경을 넘는데 성공하고 나서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도피 생활, 그리고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저를 덮쳤죠. 이제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동시에 북에 두고 온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언어는 같지만 너무나 다른 문화, 빠른 사회 변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정부와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밀어붙였죠. 제 폭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북한 내부의 상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가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요. 끊임없이 음식을 요구하며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저를 괴롭힙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죠. 저는 이제 제 과거와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요리사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무거워요. 하지만 이제는 이 무거운 진실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